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은 논픽션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런던을 비롯한 영국 일원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항공기를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했었죠. 그때 일어난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처칠과 그 주변 인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논픽션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은 논픽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설이다. 소설과 같은 이야기 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설에나 쓸 법한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그냥 역사적 사실을 잠시 차용한 소설이 맞습니다. 그 소설의 뚜렷한 증거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차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책에 대해서 한번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띠지에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라는 21세기 가장 유명한 미국인 2명이 선정한 2020년 최고책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출간 직후 아마존에서 62주 연속 베스트셀러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논픽션을 대상으로 62주 연속 베스트셀러였겠죠. 그리고 책 전면에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는 것을 상징하는 사진이 등장합니다. 템즈강이겠죠. 런던 상공에 독일의 폭격기가 떠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소위탄과 가공할 만한 폭탄을 이 런던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다음에 빅벤, 버킹엄 궁전,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도 떨어뜨리고 갖가지 역사적 유물 그리고 민간 할 것 없이 모두 떨어뜨립니다.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아주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죠. 그리고 책 뒤편을 보시면 1940년부터 1941년 런던을 뒤덮은 폭격기의 포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매체와 인물 등이 이 책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문구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책은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완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재밌었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엄청나게 재밌었다. 저는 전쟁사를 좋아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전쟁사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소설을 읽는다.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영국 대공습을 처칠과 그 주변 인물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주인공은 처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딸 메리 처칠이 될 것이고 처칠의 부인 클레멘트 처칠이 될 것이고 처칠의 아들 루돌프 처칠 그리고 루돌프 처칠의 배우자인 파멜라 처칠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등장인물은 처칠의 개인 비서인 존 콜빌 그리고 전쟁 당시 처칠을 보좌했던 비버브룩 항공기 생산부 장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의 무리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그의 신복 헤르만 괴링 독일 공군의 수장이었죠. 그리고 훗날 놀라운 기상천외한 일을 펼친 처칠의 또 다른 신복 루돌프 헤스가 이 책의 선과 악을 대변한 주요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선과 악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것은 이 책의 관점인 즉 영국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처칠과 그의 일당은 선이고 나치는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더 넓은 인류사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인류가 걸어온 모든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보면 선과 악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집단과 집단이 맞붙은 대규모 정치적 대립이기 때문에 인간사의 대규모 대립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나치가 더 악에 가까운 것은 나치가 먼저 침공했고 나치가 패배자이기 때문에 악으로 규정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책의 논지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대충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약 700페이지가 되는데 이 책의 본문 내용을 다 이야기한다면 너무나도 지루한 내용이 될 것이니까 제가 그것보다는 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더 재미있고 그것이 오히려 이 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픽션이지만 거의 문학에 가깝다. 그와 관련된 대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일게요. 이 308페이지를 본다면 이 간헐적으로 나치가 런던을 폭격하는데 처칠이 항복을 하지 않자 히틀러가 악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기회에 항복을 유도하도록 엄청난 양의 폭격기를 런던으로 보내서 폭격을 가합니다. 그러자 대규모 폭격이 있었던 첫 번째 날 엄청난 양의 폭탄이 런던 시가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득 생각하기에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화염이 솟구친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걸 떠올리지만 이 작가는 그거보다는 먼저 엄청난 양의 먼지가 하늘로 솟아올랐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 솟아오른 먼지는 크로멜 시대, 찰스 디킨스 시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쌓였던 먼지까지도 하늘로 솟구쳤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작가는 이 책을 소설처럼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자, 대규모 폭격기를 나치가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폭격을 총지휘하는 헤르만 괴링은 이 장면을 어디에서 관찰을 하냐면 바로 프랑스 칼레 해안 절벽에서 쌍안경을 들고 런던으로 향해 가는 폭격기를 관찰하는 장면을 마치 소설처럼 묘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논픽션이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너무나도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책은 단지 전쟁사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쭉 전개하지만 중간중간에 수많은 에피소드를 집어넣습니다. 처칠의 개인사와, 그 다음에 처칠의 가족사, 그 다음에 처칠의 성격,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집어넣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처칠이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즉 폭격이 막 일어나고 당시에 영국 홀로 나치와 싸우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요청했어요. 특히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처칠이 얼마나 비굴한지 느껴집니다. 즉 강자에게, 한때는 무시했던 미국에게 얼마나 처칠이 비굴하게 원조를 요청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칠의 끊임없는 구애 때문에 해리만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특사를 처칠은 거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동일한 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리먼 특사는 얼굴이 아주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처칠의 며느리인 이 파멜라 처칠이 그 해리먼 특사와 눈이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둘은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 런던 시가지에서 둘은 바람을 피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처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눈을 감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기 며느리와 미국 특사가 바람을 피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을 때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 감아버렸던 것이죠. 자, 이러면은 처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즉,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 며느리가 미국 특사와 바람을 피는 것도 용인할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용적이다?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많은 에피소드를 차지하고 있는 재미적 요소는 처칠의 딸인 메리 처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메리 처칠은 처칠이 가장 좋아하는 딸인데 주로 처칠과 많은 부분을 동행했습니다. 다우닝과 10번지, 즉 총리 관저에서도 메리 처칠은 거주하였고, 전쟁 말미에는 포츠담 회담에 스탈린과 루즈벨트와도 만납니다. 아버지를 따라 회담에 참여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메리는 처음에는 전쟁 와중에서도 이 상류층 여성 친구들과 같이 폭탄이 쏟아지는 런던 시가지에서 이 밤새도록 클럽에서 놀곤 하였습니다. 특히나 가장 폭격이 심한 날 밤에는 메리 처칠이 클럽에 갔는데 폭탄이 클럽 안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 유명했던 흑인 DJ가 목이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종업원들은 몸이 녹아내려버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아마 충격을 받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거나 아니면 심신적 충격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해야겠죠. 그러나 메리 처칠은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날 밤 폭격을 맞은 클럽을 나와서 또 다른 클럽을 향해 갑니다. 밤새도록 클럽에서 노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날에도 쾌락을 찾아 떠났던 메리 처칠의 일화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 메리 처칠은 그날의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기 형식으로 후회한다고
기록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를 막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더 덧붙이자면 또 이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참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본디 비행기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투영한 기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중력에 이끌려 땅에 붙어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늘을 날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결정적 이유는 하늘에 생명체인 새가 날아다녔기 때문에 자신도 날고 싶었을 것이죠.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싶었을 것이고 저 위에서 사람은 높은 데서 바라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욕망도 느꼈을 것이고 두 다리로 이동하는 데 대한 답답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즉 공중에 떠서 날아간다면 이동거리도 단축되고 훨씬 빨리 이동하고 싶은 욕망도 실현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행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진 비행기 가지고 본격적으로 최초로 비행기가 가장 크게 활용된 것은 폭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하늘로 날아올랐더니 놀랍게도 이제는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하필 떨어뜨린 것이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런던 상공에 떨어진 폭격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덧붙여 볼게요. 처음에는 이 나치가 영국을 낮에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격을 밤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등화 관제죠. 즉 런던 시가지 전체가 불을 모조리 꺼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무 불빛도 없는 곳을 나치 폭격기는 어떤 특정 목적 지점에다 폭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타겟을 표시하는 어떤 것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나치는 제일 먼저 폭격을 하면서 소위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소위탄은 런던 시가지에 화재를 일으킵니다. 즉 소위탄은 폭발력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를 일으켜 불꽃을 형성하죠. 그러면 거기가 타겟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따라온 폭격기가 거기다가 무차별적으로 소위탄이 불붙은 곳에 폭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웨스트민스터, 버킹엄 궁전,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빅벤, 세인트폴 성당 뭐 이런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하는 것이 바로 폭격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독일의 폭격기가 대규모로 1940년 약 6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실시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만의 감상평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이야기했고 뭐 소설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은 철저하게 히틀러를 뭐 악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 책의 본질은 즉 이 책의 가장 핵심은 공습이죠. 즉 폭격이죠. 제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책은 폭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폭격으로 45,000명이 죽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다. 그 역사적 사실 주변 이야기는 이러하다. 뭐 이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슬픈 역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충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자, 인정하겠습니다. 나치가 런던을 폭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했습니다. 한 권만 책을 더 보여드릴까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방송할 마지막 주문이라는 책입니다. 1996년 부커상 수상작이죠. 책에 보이는 등대는 마게이트라는 지역의 등대입니다. 자, 이 책은 사망한 친구와 그 주변 친구 4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바로 나치가 런던에 가한 로켓 발사 때문이었어요. 그 로켓으로 인해 한 주인공의 부모가 사망을 하고 고아로 자란 한 아이를 한 남자가 키워주고 그로부터 이야기가 막 파생된 거였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마지막 주문뿐만 아니라 또는 최근에 방송을 한 코니 일리스의 시간여행 시리즈도 나치의 런던 대공습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뿐만이 아니죠. 영화도 있었고 또 여러 소설들도 나치의 런던 대공습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폭격 이야기는 나치의 런던 대공습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언 맥키언의 속죄도 사실 나치의 런던 대공습이 나오죠. 너무나도 많은 문학작품과 그 다음에 영상 매체가 나치의 런던 대공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꾸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나 45,000명이 죽은 공습보다 더 중요한 공습 등이 많이 있어요. 피해도 훨씬 더 커요. 자, 그럼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처칠을 비롯한 연합군이
독일에 폭격을 가했어요. 특히 유명한 폭격이 있죠. 그 유명한 소설 커트 보니것의 제5 도살장의 배경이 되는 드레스덴 대공습은 단 하나의 도시 폭격으로 2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즉 연합군이 독일에 폭격을 가해가지고 사망자가 런던 폭격으로 사망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폭격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도쿄 대공습이에요. 즉 미군의 도쿄 대공습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망자는 도쿄 대공습보다 덜하지만 파괴력이 더 컸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도 폭격이죠. 자, 일본에는 폭격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중국에 가한 폭격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망자는 통계를 내기도 힘들겠죠. 그 당시 중국에 대한 어떤 피해 양상은 규모를 헤아리기가 힘들었으니까요. 또 독일이 소련에 가한 폭격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역시 통계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이 소련의 통계는 통계를 내기도 힘들고 신뢰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폭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에 간 폭격이었어요. 그 폭격으로 이것 역시 신뢰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치수지만 아마 20만 명에서 최대한으로 표현하자면 100만 명까지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읽은 여러 책에서 보건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격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북한 폭격이 아니었나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책이 훌륭한 책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나치의 런던 대공습은 극악무도한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구가 폭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니다. 동북아시아가 가장 폭격의 큰 피해자다. 그러나 이 세계사의 중심이 앵글로색슨계, 즉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쪽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폭격은 소외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 가한 폭격의 참상이 떠오르는 것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책을 조금 벗어나지만 이야기를 덧붙이자 보면 끊임없는 독서를 해오다 보니까 하나의 이렇게 어떠한 흐름이 제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은 다 소위 말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러한 작가들이 썼거나 또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던 또는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이 작가가 되어 쓴 책을 주로 읽었기 때문에 결국은 벗어나려 해도 이 서구적 관점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수많았던 서구적 관점의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자꾸만 그들의 관점에서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관련된 이 책을 또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역시 책은 다양하게 읽는 것이 좋고 편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편독을 해도 되는 관련 서적이 있는데 그것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책이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이야기는 20세기 이야기죠. 즉 소설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어떤 심지어는 금융도 그렇습니다. 즉 20세기에 일어난 일을 대상으로 한 책을 가장 많이 읽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21세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읽겠지만 현재로서는 21세기 초반이니까 20세기와 관련된 책을 가장 많이 읽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래에 일어난 사건 등이었기도 했고 사실은 두 번의 세계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체계와 법칙과 창조물 등은 사실은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또 지금 존재하는 유엔에 등록된 수많은 나라도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생겨난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은 대부분의 정치체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왕이면 편독할 거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책들은 반드시 읽어봐라. 그런데 전쟁사와 관련된 책을 꼭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설도 문학도 전쟁과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유명한 문학 작품은 전쟁을 다루는 문학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는 전쟁과 관련된 요소 등이 마구 등장합니다. 따라서 굳이 편독을 할 거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책은 꼭 읽어보시라, 이 말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은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변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00페이지만 소설처럼 쉽게 쑥쑥 읽히니까 읽는데 큰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 한 권을 읽게 되면 이와 관련된 파생된 이야기도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책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참 두서가 없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